EML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새로운 공급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선택을 했냐? 바로 40억 달러 투자해서 루멘텀과 코이런트의 제조 캐파를 2027년까지 구매 약정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런 캐파 선점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도 EML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3월 2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 회사에 총 40억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루멘텀 홀딩스와 코이런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엔비디아는 두 회사에 각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시장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루멘텀 11%, 코이런트 15% 상승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직접 투자 대상도 아닌 종목이 22%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 생소하실 텐데요. 바로 작년에 아마존이 계약한 옵토 일렉트로닉스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4가지인데요. 왜 지금 광통신을 알아야 하는지, 엔비디아의 40억 달러 투자가 만들어낸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엔비디아의 반대 진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옵토를 왜 살펴봐야 하는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지금 월가가 왜 광통신을 주목하는지 그 큰 맥락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때 AI 투자에서 병목이 어디였냐 하면 GPU 칩 자체였고 그 다음엔 HBM이었습니다. GPU 부족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폭발했고 HBM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주가가 폭발했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 병목이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광통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속 트랜시버의 핵심 부품인 EML 레이저 공급이 막히면서 병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AI 학습은 GPU 수천 개, 수만 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각 GPU가 아무리 빠른 연산을 해도 옆 GPU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네트워크 속도가 전체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는 병목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기존 방식의 트랜시버, 그러니까 광신호를 보내는 모듈을 사용해서 GPU 100만 개짜리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네트워킹 부분에서만 180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소도시 전체 전력 소비와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포인트는 이 병목을 해결하는 방법이 광통신뿐이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구리선 케이블을 썼는데요. 구리선은 사실 짧은 거리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속도를 높이면 신호가 손실되고 발열이 심해지고 전력 소비가 크게 올라갑니다. 800기가비트, 그러니까 초당 800기가비트 이상의 속도에서는 구리선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냐? 빛입니다. 광섬유를 통해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광통신이 유일한 해법인 거죠. 시장 규모로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800기가비트 이상 트랜시버 출하량이 2025년 2,400만 개에서 2026년 6,300만 개로 1년 만에 2.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 인터커넥트 전체 시장도 2025년 약 209억 달러에서 2030년 414억 달러로 2배가 되는 그림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GPU 한 개당 광 트랜시버가 평균 2.5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B200 같은 최신 AI 가속기 기준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GPU 수요가 10% 늘면 광통신 수요는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비선형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가 주목하는 거고요. 그럼 EML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광통신의 원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빛을 켰다 껐다 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빛이 ON이면 1, OFF면 0, 초당 1000억 번 깜빡이면 그게 100기가비트 트랜시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레이저를 직접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을 DML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껐다 켤 때 파장이 약간씩 흔들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걸 처프라고 부르는데
이 첩부가 광섬유를 따라 전달되면서 신호가 퍼져버립니다. 특히 25기가비트 이상부터는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EML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명확합니다. 레이저 자체는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켜져 있죠. 대신 그 옆에 흡수체 변족이라는 걸 붙여둡니다. 전압을 걸면 빛을 흡수해서 막고 전압을 빼면 빛이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IMP 칩에 직접한 게 EML입니다. 레이저는 안 꺼지니까 첩부가 거의 없고 100기가비트, 200기가비트에서도 깨끗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 800기가비트 트랜시버에는 100기가비트 EML이 8개 들어갑니다. 1.6테라비트 트랜시버에는 200기가비트 EML이 8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속도가 올라갈수록 EML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 200기가비트 EML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루멘텀, 브로드컴, 코이런트, 미쯔비시 정도입니다. 브로드컴은 자체 공급망에 우선 투입하는 구조라 외부 시장에 대규모를 파는 물량이 제한적이고, 코이런트는 200기가비트 EML의 대규모 양산이 2026년부터입니다. 미쯔비시는 캐파 자체가 작고요. 결국 외부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은 루멘텀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EML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CW 연속파 레이저에 실리콘 포토닉스 변조기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CW 플러스 사이포라고 부르는데요. 구조 자체가 EML과 다릅니다. CW 레이저는 단순합니다. 그냥 빛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변조, 그러니까 0과 1을 만드는 역할은 실리콘 포토닉스 칩이 따로 담당합니다. 레이저와 변조기를 분리한 거죠. 이게 왜 유리하냐면 실리콘 포토닉스 칩은 일반 반도체 팹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공급이 훨씬 유연하고 비용도 절반 수준입니다. 800기가비트 기준으로 보면 EML 기반 모듈은 개당 $700 이상인데 CW 플러스 사이포 기반 모듈은 $370 정도입니다. 그러면 EML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용도가 좀 다릅니다. 핵심은 거리에 따라 역할이 분담된다는 겁니다. 500m 이상 되는 데이터 센터 간 연결에는 EML이 필요합니다. 신호 품질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반면에 데이터 센터 내부 같은 건물 안에서 렉과 렉을 연결하는 300m 이하의 단거리 연결에서는 CW 사이포도 충분합니다. 두 방식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공존하는 구조라는 거죠. 시장 점유율로 보면 이 흐름이 보입니다. 현재 800기가비트 트랜시버에서 CW 사이포 방식의 비중이 40에서 45% 수준인데 1.6테라비트로 넘어가면 이게 약 6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ML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새로운 공급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선택을 했냐? 바로 $40억 투자해서 루멘텀과 코이런트의 제조 캐파를 2027년까지 구매 약정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AMD 기반, 인텔 기반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쪽에서는 레이저를 구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광통신 공급망 자체가 엔비디아 생태계의 진입 장벽이 되는 겁니다. HBM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인 GPU에 납품하던 캐파를 선점하고 다른 업체가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졌던 구조입니다. EML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통신 시장은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가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플러거블 트랜시버 방식이 주류라 EML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데 업계는 이미 그 다음 단계인 CPO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PO란 지금까지 외부에 꽂아서 쓰던 광통신 모듈을 칩 패키지 안으로 직접 집어넣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CPO로 넘어가면 플러거블 트랜시버가 사라지고 EML 수요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습니다. CPO로 넘어가도 레이저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이는 레이저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CPU 구조에서는 EML보다 CW 레이저가 구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CW 레이저는 패키지 안에 넣지 않고 외부에 꽂아서 씁니다.
레이저는 열에 민감하고 고장이 잦은 부품이라 패키지 안에 연구 통합하면 레이저 하나 고장났을 때 스위치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업계가 의도적으로 외장 모듈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루멘텀은 이미 이 CPU용 외장 CW 레이저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거블 트랜시버 시대에도 CPU 시대에도 레이저 공급자 자리를 유지하는 포지션인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런 캐파 선점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도 EML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 안에는 두 종류의 네트워크가 공존하죠. 하나는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입니다. H100, B200 같은 GPU들이 인피니밴드나 NVLink 로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이쪽은 엔비디아가 광통신 규격까지 직접 설계합니다. 어떤 레이저를 쓸지도 엔비디아가 지정하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연히 EML이 들어가고 루멘텀과 코이런트가 수혜를 받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자체 ASIC 클러스터입니다. ASIC은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말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만든 AI 가속기들이죠. 실제로 아마존은 트레이니움2 칩 50만 개 규모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서 엔스로픽 클로드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체 ASIC 클러스터에서는 어떤 광통신을 쓸지 하이퍼스케일러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들이 선택하는 게 CW 사이퍼 방식입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 이유입니다. 엔비디아가 EML 캐파를 선점해 버렸으니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EML 기반 800GB 단거리 모듈에 비해 CW 사이퍼 기반 모듈은 거의 절반이죠. 아마존이 연간 수백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비용 차이가 연간 수천억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세 번째,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이미 물리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CW 사이퍼가 EML 방식보다 전력 소비가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옵토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구조를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통신 시장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큰 그림을 먼저 잡아두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종목 이야기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 2026년은 800GB 플러거블 트랜시버의 시대입니다. 플러거블이라는 건 스위치나 서버에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모듈 방식이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EML 레이저가 핵심 부품이고 루멘텀과 코이런트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2027년 전후로는 1.6TB로의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방식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 CPU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CPU는 광통신 모듈이 칩 패키지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광통신 부품이 GPU에 훨씬 깊숙이 결합됩니다. 핵심은 이 세 단계가 각각 다른 수혜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단순히 광통신 관련주라고 묶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EML 공급 병목 구간이고 루멘텀 코이런트가 그 수혜입니다. 1.6TB 전환이 본격화되면 실리콘 포토닉스 방식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 구간에서 누가 수혜를 받느냐, 그게 다음 질문입니다. 앞에서 아마존이 선택한 회사가 옵토라고 말씀드렸죠. 아마존은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워런트까지 발행했습니다. 최대 795만 주, 최대 40억 달러 구매와 연동된 구조입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 전략 파트너로 묶어두겠다는 신호죠. 그러면 옵토는 다가올 1.6TB 전환 구간에서 어떤 포지션일까요? 옵토는 EML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EML을 우회하는 겁니다. CW 레이저와 실리콘 포토닉스 변조기를 결합해서 EML 없이 1.6TB를 구현하는 방향이죠. 실제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1.6TB 제품이 이미 있고 일부 고객에게 샘플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산은 2026년 하반기부터 기여를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리스크는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월 9만에서 50만 유닛으로 6배 증설이 목표인데 장비 리드타임이 변수고 800GB에서 펌웨어 이슈로 납품이 한 분기 밀린 적도 있습니다. 추가로 ATM 주식 발행으로 희석이 진행 중이죠. 상위 3, 4개 고객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 집중도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전환이 본격화되면 옵토는 어떻게 될까요? 옵토가 2025년 12월 발표한 400mW급 초고출력 레이저는 회사 설명상 실리콘 포토닉스와 CPU를 직접 겨냥한 제품입니다. CPU 시대의 체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셈이죠. 다만 이 제품은 아직 선별 고객 대상 샘플 단계이고 양산 시점도 2026년 후반이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확정된 수혜는 아니지만 CPU 전환 국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후보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엔비디아가 루멘텀과 코이런트에 40억 달러를 투자한 그날 정작 직접 투자 대상이 아닌 옵토가 22%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루멘텀과 코이런트는 지금 이 순간 엔비디아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만큼 호재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반면 옵토는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EML을 못 구하게 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만큼 1.6테라비트 실행이 검증되고 CPU를 겨냥한 레이저도 양산이 가능한 시점에 시장이 반응할 여지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라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멘텀과 코이런트, 옵토 등 광통신 관련 대부분은 최근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면 유동성 장세에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광통신이 어떤 구조로 주목받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